저는 오늘 행사의 사회를 맡은 대청내 7기 공동대표 김형섭입니다. 바쁘신 와중에 감사합니다. 바쁘신 와중에 참석해주신 우리 대청내 7기 회원 여러분 그리고 관심을 가져주신 모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진행된 2024 대청내 7기 정책 제안 발표대회는 대청내 7기 회원들의 열정과 창의성이 가득 담긴 정책 제안으로 발표하시는 데 예정이니 끝까지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정책 제안 발표대회는 대전 청년도의 정책 제안 참여를 독려하고 참신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제안을 유도하여 대청넷의 정책 제안 역할 기능을 수행하고자 기존의 대청넷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올해 처음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공동대표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지만 각 팀에 속해 있는 팀원으로서도 활동하고 있잖아요. 기존의 정책 제안 활동이 제안서를 제출하면서 마무리되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발표대회를 준비하면서 정책 제안에 더 열의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이번 발표대회에 참여하는 정책 제안서들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이번 청년주간 대청년 홍보부서에서 진행된 시민투표를 보면서 우리 청년들의 열정에 다시 한번 놀라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번 정책 제안 발표대회 진행 순서 안내드립니다. 10시 30분부터 본격적인 팀별 발표가 진행될 예정이며 각 팀당 발표 7분, 질의응답 3분, 총 10분의 시간이 주어질 예정입니다. 먼저 5개 팀이 우선적으로 발표를 진행하며 10분 쉬는 시간 후 4개 팀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발표가 끝난 뒤에는 심사위원분들의 총평 및 사진 촬영 후 마무리가 될 예정입니다. 이제부터 발표를 위해 휴대폰은 무음 또는 진동으로 처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팀별 발표 순서는 행사 당일인 오늘 방금 전 제비뽑기를 통해서 뽑아내고 합니다. 먼저 환경팀, 주거안전팀, 일자리팀, 교통팀, 문화 1팀, 복지 2팀, 문화 3팀, 복지 1팀, 문화 2팀 순으로 발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당일 추첨을 통해 정해지는 순서로 담당자가 당일 시작자 순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발표대회는 지난 8월 20일부터 27일까지 총 8일 동안의 서류 제출 기간 동안 9개 팀이 신청을 하였고 9월 21일에서 22일에 청년주간 대청년 홍보부서에서 심사투표를 진행한 결과를 바탕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오늘은 서류 및 현장 발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인데 정책 제안의 발표대회 결과는 10월 17일 대전 청년포털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이번 대회의 심사 기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투표가 30점, 그리고 서류 심사 20점, 발표 대회 50점, 총 100점으로 세 가지 항목의 합산으로 순위가 결정되게 됩니다. 시민투표의 경우 지난 20일부터 21일 청년주간 대청년 홍보부스에서 아이디어 좋아요, 빨리 만들어주세요, 대전의 필요해요라는 평가 기준에 따라 1인 3표의 선호투표를 진행하였습니다. 총 398명의 대전 시민이 참여하였고 유효표 1018표, 원표 176표가 집계되었습니다. 네, 이 시민투표 청년 주간 때 부수 행사를 한 사진 공유를 드리고요. 오늘 진행되는 서류 심사는 한 목적성, 독창성, 시급성, 완성도에 따라서 총 100점을 20점으로 환산돼서 총점이 합산되고 발표 심사의 경우 주제 적절성, 실현 가능성, PPT 구성, 지역 이해, 평가 항목에 따라 총 100점이 50점으로 환산되어 총점에 합산됩니다. 시민투표, 서류심사, 발표심사 세 평가의 총합을 통해 순위를 결정하며 동점 발생 시 발표심사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결정된다는 점 안내드립니다. 그럼 먼저 오늘 대회를 위해 자리해주신 심사위원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심사위원분들께서 소개될 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승희 대전 세종연구원 선임연구원님, 박상현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지방청년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십니다. 홍영훈 세종청년센터장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유재은 정책학 박사이자 스페셜 스페이스 대표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우수정 대전 청년내일센터장님입니다.
팀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팀 환경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환경팀 정책제안 발표를 맡은 박현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환경팀은 다음과 같은 정책 네. 네, 다음과 같은 순서로 정책 제안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환경팀은 함께 모여서 환경에 대한 각자의 고민을 함께 나누게 되었고요. 기후변화 속에서 청년과 또 대전시가 어떠한 역할을 해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정립해 보고자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청년 정책과 환경 이슈, 또 지역 생활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기후위기 대응과 환경 학습권에 위한 정책의 필요성을 인지하게 되었고요. 이를 통해서 최종 정책을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네, 먼저 저희 환경팀 제안 정책의 배경입니다. 지금 보시는 데이터는 기상청 미래 극한기후 예측 시나리오에 따른 대전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극한기후 예상 그래프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폭우일수와 강우강도, 일일 최다 강수량이 지금과 같은 생활을 계속할 경우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은 폭염과 열대야 일수에 대한 예측 그래프입니다. 아마 올해 기록적인 열대야 일수를 경험하셨고 또 추석더위를 경험하셨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도 크게 공감하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이러한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온난화 때문에 저희는 유례 없는 기후변화를 겪고 있고 이것들을 적응하기 위해서 기후재난 피해에 대한 더욱 적극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대전시에서 올해 일어난 여러 가지 극한 기후 재난 사례입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서도 보시는 것처럼 이제 기후재난은 또 지구온난화는 저희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음을 또 같이 또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또 한국환경연구원에서 진행한 국민환경의식 조사에 따르게 되면 우리나라가 직면하는 주요 환경 문제 중에서도 기후변화가 크게 문제다라고 응답을 하셨고요. 또 그러다 보니 기후변화에 대한 느끼는 감정으로는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에 대한 불안감을 많이 느끼고 있다라고 많은 분들이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환경교육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응답자의 86.7%가 필요하다라고 공감을 해주셨고요. 이는 또 환경정보에 대한 제공이 현재로서 충분하지 않다라고 느끼고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 팀에서 실시한 대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역시 환경교육이 필요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약 90%의 응답자가 공감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대전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대전 시민 대상의 환경교육이 충분한가에 대해서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또한 현재 전국 15개 광역시 중에서 대전시만 유일하게 광역 환경교육센터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이는 환경교육법에 의해서 규정되고 있는 환경학습권을 대전 시민은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음에 보이는 6가지 필요성을 가지고 최종 정책 제안에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환경팀의 제안 정책은 기후 재난 속 더 안전한 대전 시민의 생활을 보장하고 대전 시민의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기후 재난 대비 환경 안전교육 활성화 정책을 제안합니다. 저희 제안 정책의 대상으로는 기후위기로 인한 기후 재난의 대응과 탄소 중립 실천이 필요한 대전 시민 모두를 제안 대상으로 정책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또한 정책 운영 시기는 상반기 계획 수립과 사업을 공모하고 하반기 정책을 운영하는 것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저희 정책은 크게 3가지로 세부 정책이 나눠지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청년 기후재난 안전도우미 양성입니다. 환경 일반이나 기후변화, 또 기후위기에 대한 교육을 받은 청년 안전도우미가 극한기후가 발생할 예상 지역을 예찰한다든지 아니면 교육에 함께 참여하면서 강사로 활동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서 기후변화에 따른 이런 기후재난 대비를 위한 청년 중심의 적극적인 대비 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청년 및 시민 대상 기후변화 대응 안전교육 운영입니다. 대전 시민환경교육센터나 녹색국민지원센터, 기상청, 또 환경교육 기업 등과의 연계를 통해서 대전시만의 기후재난에 대비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운영하여서 또 시민 대상으로 환경 교육 운영하고 이제 기후재난에 대한 대비 적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기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 정책 제안과 유사한 사례로는 대전시에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찾아가는 시민 안전교육이 배달강좌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배달강좌 형태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이
운영 대상이 많거나 운영이 자주 이루어지진 않아서 이런 교육도 확대 운영하는 것을 또 제안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청년 공간을 거점으로 한 기후재난 대피처 구축입니다. 현재 대전시에서 운영 중인 공식적인 홍수 대피처는 이 가천과 유등천 범람에 대비한 가해만 노인복지관 한 곳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작 하천변에서는 거리가 있어서 유사시 대피소도 활용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보니 이러한 정책도 제안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예산 소요 예산입니다. 네, 다음으로 기대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타지역 유사 사례를 소개해드리는데요. 2024년 행안부와 교육부에서 2030 자문단 대상으로 실시한 재난 안전교육에서는 여기에 참여한 자문단이 재난 안전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커리큘럼이 필요하고 대상별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것을 많이 공감해 주셨고요. 충북교육청 환경교육센터에서는 다양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타시도의 방문 또 벤치마킹하는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대전시에서도 기후 재난에 대해 더욱 적극적인 정책과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더욱더 우수한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제주, 세종, 수원 같은 여러 지역에서도 청년 중심의 환경교육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대전 중구에서는 환경교육 활성화와 지원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기후재난 대책 마련, 균형 환경 활성화 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끝낸 건가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정책을 통해서 다음 5가지 정책 기대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후변화로 인한 기후재난의 심각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요. 기후재난 대응을 위한 청년 세대의 적극적인 참여, 그리고 대전 시민의 환경습관 및 생활안전을 확보하고 재난 대응 능력 향상 및 예방을 시작하는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 기대합니다. 또한 장기적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이를 통해서 단발성을 그치는 정책이 아니라 실효성 있고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발전될 것을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그 팀에서 실시한 포커스 인터뷰를 소개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시 중구 비례대표로 환경교육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자리한 김선욱 중구 의원님께서는 저희 정책에 대해서 매우 시의적절하고 시행이 필요하다고 깊이 공감해 주셨습니다. 또한 인터뷰에 참여해 주신 대전 시민분께서도 청년의 유입을 위해 고민한 흔적이 보이는 환경 정책이다라고 평가를 해주셨고요. 지역 환경단체와의 긴밀한 협조와 협력을 통해서 지구 생태 시민을 양성할 수 있는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드리는 이 제안 정책이 대전시에서 바로 수용이 돼서 시행되지는 않을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제안 정책을 통해서 대전에 있어서 기후재난 대비를 위해 청년들도 이 기후위기 극복과 대응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음을 알아주시길 소원하면서 마지막으로 모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021년도에 준비가 되고 2022년도에 설립이 돼서 23년도까지는 운영이 되었었고요. 올해 들어오면서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되어서 이제 환경교육센터가 대전시만 폐지가 되었습니다. 환경교육센터는 환경교육법이 개정되면서 전국 광역시별로 설치가 돼서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폐지가 된 상태입니다. 굉장히 정책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체제에 있어서 지금 대전 녹색구매 지원센터가 운영이 교육 쪽으로 가고 있는데 또 저희가 탄소 중립 지원센터가 또 개설이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교육에 대한 부분의 기능을 또 담당을 하고 있어서 좀 아쉽지만 대체제의 역할로 좀 교육이 지원이 된 것으로 보여졌고요. 청년 정책과 좀 연동돼서 모든 것에 있어서는 청년에 대한 그런 안전 도우미 그 역할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청년들을 그 환경과 관련한 기후변화 대응에 교육을 시켜서 이분들이 전문적으로 이제 강사 활동을 더 이어나갈 수 있는 다음 스텝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강화하면 굉장히 좋은 정책 제안이라고 좀 저는 보여집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추가적인 질문 있으실까요? 네, 홍명훈 센터장님.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궁금한 사항이 안전도우미의 역할과 어떤 활동들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의미적으로 너무나 좋지만 실질적인 역할들을 어느 정도까지나 도우미 역할을 실효성 있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조금 실제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는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현재 안전도움이나 유사한 그런 정책이 이제 대전시에서는 관련된 업종에 계시는 뭐 소방 직종이라든지 아니면 공무원분들 위주로 이런 재난에 대비한 예찰 활동들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청년들 역시 그런 기후 재난에 대한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청년들도 이 기후 재난 대비에 더 적극적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여서 안전도우미가 이제 수행이 된다면은 여름철 대비해서 기후 재난 예측 지역들이 대전시에도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역들을 함께 예찰 활동을 하면서 또 대비할 수 있는 것들은 같이 청년들의 힘을 좀 도와주고요. 또 저희가 운영하게 되는 두 번째 제한 정책이었던 환경교육 프로그램에서도 이 안전도우미들이 강사로서 활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한다든지 하는 활동들도 저희가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재난이 예정되는 기절에는 재난 안전에 대한 가이드를 시민들한테 드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8개월 정도 활동하는 것 같은데 그런 재난 상황이 아닌 평상시에는 좀 교육이나 이런 것들 보조 역할도 들어가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질문은 아니고 이제 코멘트 뭐 소감 정도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정책 제안 되게 체계적으로 잘 해주셔서 굉장히 인상 깊게 들었고요. 특히 기대 효과 부분에서 환경 문제 해결 그 부분에서 이제 인지랑 참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청년분들께서 이러한 중요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니치마켓처럼 잘 이제 참관을 해주셔서 제안해 주신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향후 이게 정책이 안착됐을 때 홍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지 참여 부분을 더 개선하기 위해선 홍보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때도 향후에 이제 청년분들께서 역할을 조금 더 많이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코멘트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질문 받았고 시간 관계상 더 이상의 질문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후변화로 심각해지고 있는 극한 기후재난에 대비하여 대전 시민대상 탄소중립 실험과 기후재난안전 교육 활성화에 대한 정책을 마련한 환경팀이었습니다. 모두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발표팀은 주거안전팀입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주거안전팀 발표를 맡은 김민주입니다. 저희는 대전 청년들의 주거안전 증진을 위하여 청년 1인 가구 주거계약 안심교육 및 자문 지원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네, 먼저 현재 청년들이 겪고 있는 문제의 현황과 그리고 추진 배경부터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전시 청년 인구는 현재 약 27%, 해당 인구는 만 20세부터 39세의 인구가 약 27%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해당 통계는 저희가 최근 지표를 가져오기 위해서 행안부 통계에서 추출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청년층이라고 부르는 2030 세대의 비율은 서울 다음으로 대전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는 저희가 청년들의 정책에 집중해야 함을 시사하는 장표입니다. 저희는 전세 사기 문제에 집중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가져온 전세 사기의 피해 규모는 전국적으로 약 2조 원에 달합니다. 그리고 전세 사기 피해자 수의 비율이 대전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제 인구 10만 명당 99명 비율이 대전이 전국에서도 가장 높은 전세 사기 비율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 피해자 중에서도 약 86%가 2030 청년층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해당 수치는 20세부터 39세의 비율이었고 약 86.5%가 전세사기 대전시 전세사기 피해자 중에서 2030 청년층의 비율이 82%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 전세사기의 근본적인 문제와 해결책이 무엇인지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집주인들이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집주인들의 근본적인 문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전세 사고의 건수도 날이 갈수록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 전세 사기나 사고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은 피해자들에게는 즉각적으로 법률 서비스가 필요하게 됩니다. 실제로 법률 서비스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매매 및 임대차 등 민사소송과 관련된 자문에 대한 수요가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를 토대로 주거 안전을 위해서는 전세 사기 및 사고를 방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위한 법률 서비스에 대한 인프라 구축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대전시에서는 이미 전세사기 피해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무사 혹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직원들이 상주하며 법률 상담과 금융 지원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발표된 대전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임차 및 보호에 관한 조례에 보시면 부동산 법률, 금융 및 주거 지원 등 전문가 상담에 대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지자체에서 주거 안정을 위해서 전문가 상담 인프라 구축을 해야 한다는 것을 한 번 더 보여주는 장표입니다. 저희가 해당 정책을 제안한 배경은 법률 서비스는 정부의 비대칭이 많이 발생하는 영역입니다. 또한 전세 사기와 사고의 문제 역시 법률적인 영역에서 저희가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낮고 해당 지식에 대한 진입 장벽이 높다 보니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인데요. 저희는 피해 예방을 마련하는 동시에 법률 자문에 대한 시민들의 수요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것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제안한 정책은 총 2가지입니다. 첫 번째, 안전한 청년 전월세 계약 준비를 위한 교육 운영 서비스입니다. 사실 실제로 저희가 피해가 발생을 했을 때 이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해자들이 실제로 피해를 받기 이전에 이에 관련된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 다 아시겠지만 청년들에게 특히 누구나에게는 법률적인 용어가 적혀있는 주거계약서를 마주했을 때는 누구나 어려움이 있기 마련입니다. 저희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주거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 그리고 체크해야 하는 영역들에 대해서 교육 서비스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거계약 법률 전문가 유료자문 일부 비용 지원 서비스입니다. 해당 정책을 저희가 제안한 배경은 실제 무료 법률 자문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지만 피해자로 지원이 선정이 되어야 되는 전제 조건 그리고 법률 서비스를 받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는 문제점이 존재했습니다. 저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료 자문을 받고 난 이후에 이에 대한 자문료를 일부 지원받는 방식에 대해서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안전한 청년 전월세 계약 준비를 위한 교육 운영입니다. 저희는 연간 총 6회 교육을 계획을 하고 있고요. 부동산 계약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계약서를 검토하는 과정 그리고 임대인들에게 저희가 물어봐야 하는 사항들 체크리스트랑 관련된 교육들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대전에 거주 중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공인중개사협회 혹은 대전지방 변호사협회 소속된 공인중개사와 변호사로 구성하여 해당 교육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운영을 하기 위해서 연초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교육 강사를 모집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육 강사의 요건을 검토한 이후에는 교육을 연간 총 6회 진행할 계획이고요. 연말에 교육 참여자에 대한 설문조사와 결과 보고회를 통해서 해당 정책을 추후에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제안은 주거계약 법률 전문가 유료자문 일부 비용 지원 서비스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무료 법률 자문을 받기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리고 그리고 저희가 피해자로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유료로 법률 자문을 받고 난 이후에 이에 대한 자문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고자 합니다. 저희는 1인당 최대 연 1회 신청이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전제를 했는데요. 그 이유는 저희가 실제로 변호사님들에게 인터뷰를 해봤을 때 1시간당 자문 비용은 최소 10만원, 최대 30만원까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해당 비용은 저희가 법률적인 자문을 받기에는 다소 높은 비용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요. 하지만 주거계약 같은 경우에는 단 일회성의 자문만으로도 충분히 계약서를 검토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네, 저희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법률 자문 진행 내용을 검토하여 해당 자문이 실제로 법률 자문인지를 검토하고 내용을 검토한 이후에 자문료의 일부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1인당 7만원 그리고 300만원으로 선정을 했지만 결과 보고회 이후에 추가 확대 방안도 논의하고자 합니다. 저희의 제안으로 지역사회의 주거안전 및 경제적 안전성 강화 효과를 기대하고자 합니다. 경제적 안정성이 증대하다 보면 지역사회의 신뢰도가 향상되고 이와 함께 청년들의 지역 정착이 유도되게 됩니다. 또한 동시에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는 청년들이 안전하고 안심하게 살아갈 수 있는 대전시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훌륭한 시간이고요. 저희 일단 질의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우선은 대부분 청년 정책들이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들이 교육을 하시겠다 수험팀도 마찬가지인데 저희가 공부대발에서는 사실 지금 많은 교육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다만 청년들 같은 경우
살기 바쁘니까 그런 교육들에 참여가 많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 앞선 팀의 솔루션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면은 전세 피해를 받고 나서는 당연히 그분들이 이제 도움을 받기 위해서 찾아가겠지만 받기 전에는 저는 피해자가 아니기 때문에 굳이 바쁜데 그런 교육을 들어갈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더 이런 필요한 교육을 받게 할지에 대한 솔루션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기존의 대전시 같은 경우는 이 문제가 작년부터 불거졌기 때문에 많은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성이 진행하고 있는 교육과 프로그램과 지금 제안해 주신 정책의 차별성이 무엇인지 두 가지를 답변드립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첫 번째 질문 답변을 드리자면은 저희가 청년들이 해당 교육을 수강하기 위해서 대학교에 찾아가거나 혹은 지자체에 있는 소규모 기업들과 연계를 해서 해당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해결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이유는 사실 대전에서 정착을 하는 학생들이 대학생이거나 혹은 회사 때문에 전입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서 저희가 다급하게 집을 구해야 하는데 이런 교육 프로그램이 만약에 있다면은 그리고 실제로 회사에 대한 전입과 그리고 학교에 대한 입학이 많이 이루어지는 시기에 대학교나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해당 정책을 교육을 연계해서 운영을 한다면은 말씀 주신 부분을 보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차별적인 부분은 대전시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 조금 더 실력이 조금 더 검증되고 그리고 대전 변호사 협회 그리고 부동산 협회에 속된 전문가들을 통해서 해당 교육을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 특별성이 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사실 저희가 대전시에서 운영을 하다 보면은 연 6회라고 저희가 책정을 했지만 사람들이 원하는 때에 그리고 상시적으로 운영을 할 수도 있고 또한 저희가 추후 검토를 통해서 연장해서 지속적인 사업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 해당 저희 정책의 차별점인 것 같습니다. 사실상 해당 교육들이 전세 사기 피해가 발생한 이후에 임시적으로 단편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시에서 진행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지속적인 사업으로 확정할 수 있다는 차별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고요. 시기성이 있는 문제여서 많은 고민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질문보다는 고민해보셨으면 하는 지점은 지금 대전시에도 이제 주거 관련된 정책들이 좀 있죠. 주택임차 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이라든지 월세 지원 사업이라든지 신혼부부 주택 지원 등이 많죠. 그런 주거 정책과 어떻게 하면 연결 지을지를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 실제로 이제 한 3년 전에 코로나 때 그 전세 자금을 받는 그 이자 지원 사업에서 무조건 온라인 교육이 필수였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럼 온라인 교육을 다시 넣는다거나 그런 모니터링 그 기존에 있었던 정책들과 연계할 수 있는 지점에 대한 모니터링을 한번 해보시면 더 좋은 정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드립니다. 발표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저희가 질의는 여기까지 듣고요. 다음 이제 팀 준비 해보겠습니다. 주거안전팀 고생하셨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자리 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발표팀은 교통팀입니다.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일자리팀은 그 목차는 다음과 같고요. 그리고 저희 일자리 정책의 중요성을 따지고 보면 가장 저희가 시급하게 인식되는 대전시의 청년 정책으로는 아무리 생각해도 일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인원들이 대전 정착을 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경제 활동을 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정주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에는 일자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일자리팀 정책 제안을 하기 위한 스토리텔링으로서는 앞서 발표하신 많은 분들 전국에서 전체 가구 대비 서울 다음으로 1인 가구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이 바로 이 대전입니다. 근데 저희 그 1인 가구에서 살다 보면은 결국에는 아침, 점심, 저녁을 먹고 그리고 이제 가끔가다 생각나는 부분이 있어요. 네, 1인 가구 식사, 아침 불고 배달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 분들이 가장 선호하시는 부분이 배달이에요. 근데 이 배달을 하려고 하다 보면 결국엔 이것들도 다 사람들이 하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그 길거리에 지내시는 시간이 정말 많습니다. 네. 저희 이번에 여름 정말 길었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배달 때문에 또한 대리 때문에 길거리에서 웨이팅을 하는 시간이 얼마나 길었을까를 생각해 보시면은 이분들에 대한 어떤 처우 개선이나 이동노동자의 처우 개선이나 어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결국에는 대전 사람들이, 물론 대전 사람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이 대전 사람들이 이 대전에 살기 위한 어떤 토대를 마련하기 위함임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 보여드렸던 그 기사의 한 챕터가 그 저희 대전에 그 이동노동자들이 쉴 수 있는 쉼터가 단 한 개소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유정부 공명동에 한 개소가 있고요. 송촌동에 거점형 쉼터가 아닌 그냥 있는 그 의자 몇 개 있고 그리고 레모트 공급기 정도만 있는 그런 쉼터 하나밖에 없습니다. 대전에 137만 명이 있는데 여기에 이동노동자들이 잠깐 쉬어갈 수 있는 그런 쉼터가 없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에 대한 솔루션으로 간이 쉼터 증설 정책과 기존 청년 공익 공간 활용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전국에 그 간이 쉼터가 많습니다. 정말 보시면은 아시다시피 좀 알록달록하고 예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좀 컨테이너 박스이긴 한데 그래도 여기서 쉬면은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 어떤 그런 이미지들을 떠왔고요. 그리고 저희 대전에 청년 공간이 정말 많습니다. 저희 일반적으로 보시는 청춘 아들복이나 너나들이 두두두를 아시겠지만 터전도 있고요. 청춘 수업, 정거장, 그리고 책방보다, 청년모아 되게 많은데 이런 곳에서 그 이동노동자분들이 잠깐 쉬어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신다면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를 통한 기대효과로서는 이동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이동노동자의 진입 프로그램 활성화를 기대효과로 보고 있습니다. 이동노동자 처우 개선으로서는 일반적으로 지금 창원시의 이동노동자 쉼터인데 여기 회의 공간이나 좀 쉬는 공간, 안마의자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그 8월달에 그 역대 보병의 라이더들의 피난처가 이런 어떤 쉼터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바라봤을 때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어가지고 저희가 정책 제안을 했고 이것에 대한 기대 효과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동노동자 진입 프로그램 활성화로서는 세무상담이라거나 노동 권익상담, 또 일자리나 기초건강 및 심리상담 등 노동자 권익보장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보고 있고요. 노동노동 여건 개선을 통해서 일하기 좋은 대전을 구성하기 위한 어떤 밑거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결론을 좀 내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결론 내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생각한 정책 제안 방법론이나 소유 요새 서머리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말씀 안 드렸지만 투트랙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정책이었고요. 처음으로는 이런 간이 쉼터를 증설함으로 인해 가지고 더 많은 분들에게 지금 유성구에 단 한 군데밖에 없다고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그렇지만 저희 대전에 5개의 지역구가 있습니다. 유성구, 서구, 중구, 대덕구, 동구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구마다 하나씩 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물론 말씀드렸다시피 이동노동자 오아시스 기존 공간과 콜라보해가지고 하는 방법도 좀 생각을 했는데 다양한 부분으로 그 이동노동자들의 그 정주 여건을 좀 개선시켜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이 일을 위해서 지금 간이쉼터를 만들기 위해서 어디에다 할 것이냐 로케이션 픽이 정말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정말 저희 공명동 쉼터를 개설하셨던 세조장님이랑 얘기를 해봤는데 용역 비용도 필요하고요, 공간 계약 비용도 필요하고 공간 운영 관련 그리고 간이쉼터 증설 비용 3바이 6m 간이쉼터 컨테이너 박스를 했을 때 그냥 대략적으로 400만 원 정도 들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에 대한 어떤 정책이나 그리고 인허가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많이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저희 청년 공유 공간을 사용했을 때 있는 공간을 사용하는 거고요. 그리고 거기서 이루어지는 전문가와 이동노동자들의 매칭은 저희가 더 나아가야 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저희가 생각하는 건 이겁니다. 이동노동자 처우 개선을 통해서 일환경을 개선하고 이동노동자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일하기 일자리 복지가 좋은 대전시를 만드는 데 견인차 역할을 하는 정책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1만 5천 명에서 4만 5천 명까지, 5만 명까지도 노동자가 있을 거라고 추측한다고 하시잖아요. 근데 이 중에 한 청년 규모가 어느 정도로 예상하시는지 궁금하고, 솔루션으로 제시한 두 가지 정책 전부 다 혹시 이제 간이 공간이 활성화가 돼 있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간이 공간 설치를 이제 표면적으로는 정책적으로는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게 과연 이동 노동자들이 정말로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인가에 대한 부분은 좀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부분이 있는지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이제 기존 공간을 이용해서 솔루션을 할 시에 어떻게 보면 좀 편견이라고 하죠. 기존 다른 사람들이 이제 낙인 효과 같은 그런 시선들 때문에 이용을 더 안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고민도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한번 고민해 하신 게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제가 기억을 옆에서 첫 번째는 청년 규모, 이동 노동자 중에 청년 규모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일단은 그런 업을 하시는 분들의 그렇게 나이가 많은 분들이 있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그런 모든 감각들이 살아있는 감각들로 이제 운전을 하시고 하시다 보면은 청년 비중 같은 경우는 따로 생각해보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 정도의 어떤 능력이 있는 분들은 고령층은 없다고 봅니다. 두 번째 질문은 그리고 거점을 잘 이용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정책 제안서로 한글 드리고 보면 저희가 거점형 쉼터로 공명동에 있는 그 부분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약 2,800명의 이동 노동자들이 오갔다고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거점형 쉼터이고 그리고 단위 쉼터에 대한 부분은 지금 저희 대전에서는 단위 쉼터 홍천동에 하나 있는데요. 여기는 아직 제가 확인을 해보지 않았지만 다른 쪽에서 이제 잘 운영되고 있다는 말들을 센터장님 통해 가지고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부분들 좀 해소됐으면 좋겠다는 생각했고요. 세 번째가 뭐였더라? 기존 공간 이용 시 이제 남일까요? 평년들. 근데 그것은 제가 감히 말하기 좀 어렵지만 그렇게 바라보시는 분들 좀 시민성을 조금 갖고 심해가 있는 거 아닌가 좀 생각이 들긴 하고 편견이 없지 좀 알아봐 주셨으면 생각합니다. 단순한 질문이긴 한데요. 사실 이미 지금 대전 이동 노동자 슈퍼 운영이 되고 있긴 하잖아요. 네. 근데 그 부분을 이제 확대해서 청년 대상을 더 확대하고 홍보하고 이러한 필요성을 고민해보진 않으셨는지, 왜 하필 청년 이동 노동자만 이렇게 포커싱해서 하셨는지가 궁금하고요. 왜냐면 사실 나는 39살이 지났어? 그럼 들어갈 수 없는 건가? 라는 그 경계선이 굉장히 불분명할 것 같거든요. 이용자 입장에서 정책 수용도를 생각해봤었을 때 왜 청년만 그렇게 포커싱이 맞춰져서 이렇게 정책을 이제 받아들이는 공간을 만들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목표가 있으셨던 건지, 아니면 정말 단순히 그냥 청년만을 위한 정책을 설계하시다 보니까 청년 이동 노동자에 대한 그런 포커싱을 하시게 된 건지 좀 궁금한 것 같습니다. 청년층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었는지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아니 그게 아니고 이제 이동 노동자가 사실 청년 말고도 이제 그 이상의 연령분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왜 이제 이동 쉼터를 이제 확대 방안을 생각하지 않으시고 청년 이동 노동자만을 위한 쉼터를 만드신 건지가 궁금합니다. 결국에는 다 결부된 부분이고요. 예, 그 쉼터의 확장이 결국에는 그 공간을 이용하는 기성층이든 청년층이든 모두에게 돌아가는 혜택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럼 이 청년 이동 노동자 슈퍼는 이제 나이가 청년 이상이신 분들은 이용할 수가 어떻게 되나요? 저희는 이런 제안을 드린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것에 대한 정책 수용도에 대한 부분은 이제 추후에 생각해 보시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고민해 주시면 감사할 네.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간 관계상 질의응답은 여기까지 받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전시의 청년 이동 노동자의 비근무 시간 휴식 및 휴게를 위한 공간이 부족하여 공간 신설 및 기존 공간 활용 방안을 제안해준 일자리 팀이었습니다. 다음은 교통팀의 발표가 이어지겠습니다. 교통팀 발표자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팀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팀 구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양재영 팀장진을 비롯한 총 5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목차입니다. 첫 번째 현안 문제, 두 번째 정책 제안, 세 번째 기대 효과 순으로 발표하기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저희 대전 시내에 위치한 산업단지에 나타난 지도입니다. 대부분 산업단지는 도심에서 떨어진 외곽에 위치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신규 개발되는 산업단지 또한 외곽에 위치해 통근 시간과 거리가 늘어난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어서 실제 현장에서 출퇴근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계자분들 인터뷰를 바탕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내용을 요약하면 불편한 교통을 이유로 지역의 청년들이 산업단지에 위치한 기업으로 입사를 기피하거나 대다수의 직원들이 자가용을 통근하는 등 교통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기연구원 논문을 바탕으로 한 산업단지 교통 문제점입니다. 대중교통은 일정한 횟수를 유지하기 때문에 버스 노선이 부재하거나 혹은 존재하여도 배차간격이 길어 자가용을 선택하게 됩니다. 결국 주차공간 부족과 불법 주정차가 증가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네, 이러한 이유들로 DRT 도입이 시급합니다. DRT란 대중교통 노선을 미리 정하지 않고 여객 수요에 따른 운행 구간, 정류장 등 탄력적으로 운행하는 교통 서비스입니다. DRT에는 총 두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가이드라인형은 택시와 비슷한 형태이고 노선형은 정해진 경로로 가기에 빠른 출퇴근에 적합합니다. 제한 대역으로 첫 번째 DRT는 중앙 정부 및 타 시도에서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도보에서는 광역 DRT를 경기도에서 서울 도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둘째, 기존 대중교통과는 달리 DRT만의 장점이 있습니다. 택시는 경로 제약이 많고 버스는 많은 사람을 수송하는데 DRT는 이를 결합한 형태입니다. 게다가 DRT는 버스 요금으로 택시 같은 편안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가용 대비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출퇴근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저희 팀에서 구성한 DRT 시범 운영 노선입니다. 모든 DRT 노선은 1, 2호선 환승 거점인 정문청사역에서 출발합니다. DRT 1번은 많은 사람들이 근무하는 테크노밸리를 경유하는 노선으로 계획을 하였고 DRT 2번은 교통이 취약한 중국지구를 경유하는 노선으로 값진 도시고속도로를 이용한 최단 경로로 계획하였습니다. 운영 방법은 기존이 대구시 세종시 사례를 참고하였습니다. 사전 예약을 통한 탑석 보장, 출퇴근 시간 집중 배차, 추후에 맞춤 차량 편성, 그리고 평일에만 DRT를 운영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특히 저희가 앞서 설명드린 DRT 시범 운영 노선은 대덕 북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는 국토부 광역교통 개선 대책 지구에 대덕 연구 개발 특구가 포함되어 있어 DRT 운영이 가능한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구체적인 추진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네, 소요 예산은 대구광역시에서 편성한 예산 기준으로 청구하였습니다. 인건비, 경비, 관리를 포함해서 총 6억 6천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DRT는 왜 필요하는지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버스 이용객 49%가 DRT로 전환되었다는 점, 두 번째, 주 목적이 통근 비율이 높다는 점과 마지막으로 출근과 퇴근에만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해서 예산을 효과적으로 절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대 효과입니다. 저희 팀에서 생각하는 기대 효과로는 첫 번째, 사회적 비용을 감소하고 두 번째, 집주간의 통근 편의가 용이하기 때문에 채용 시장 및 지역 경제 활성화가 예상될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네, 저희 가상으로 이제 출근길을 기존
시내버스와 DRT를 이용해서 분석해 본 결과 기존에 시내버스로 이용할 경우 총 69분 걸리던 것이 DRT로 이용을 하면 30분이라는 절반가량 단축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교통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바로 이어서 심사위원분들 질의 시간하도록 하고요. 저희 시간 관계에서 3분 이내로 질의와 질문, 답변을 모두 맞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간단히 코멘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저희가 청년정책 예산 같은 경우 제한을 두지 않고서 지금 제한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그런 정책 제안 하실 때 조금 더 예산한 부분에 있어서 자료를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아까 6억이라고 쓰셨는데 지금 간단히 뉴스 기사만 보더라도 인천 같은 경우는 연간 운영한 60억이 된다고 나와 있고 대략 얼마인지 간단한 자료도 나올 수 있거든요. 이런 예산들에 대한 레퍼런스가 조금 더 보충된다 하더라도 시나 이 정책 운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정책에 대한 타당도나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체크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신가요? 내용 중에 이제 세종시 얘기가 많아서 잡았는데요. 세종시 저도 이제 셔틀을 이용하기도 하는데 이제 단점 중에 하나는 생활권별로 이제 수입이 걸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생활권별로만 다닙니다. 그러니까 생활권이라는 개념이 생소할 건데 그러니까 동물 한 두세 개 묶은 거를 한 생활권이라고 저희 세종시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활권 안에만 셔틀이 다닙니다. 그래서 생활권 외곽에 있는 산업단지나 주변 지역은 전혀 이용하지 못하고 그 안에서만 어떻게 보면은 광역 노선의 마을버스 정도의 수준의 기능을 하고 있다 정도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통근의 개념으로 좀 그 접근을 하시려면 일자리가 많은 지역과 또 주거지가 있는 지역 그런 곳을 어떻게 연결을 하면 좋을지에 대한 구조적인 그 대전시만의 그런 그 계획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서 고민해 보신 게 있는지 그런 질문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첫 번째 산업단지 위치를 말씀드렸듯이 일단 대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서남북으로 산업단지가 다 퍼져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지금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대덕연구단지, 즉 중국지구라든지 그 현대 프리미엄 그 근처에 있는 그 기업들로 일단 테스트로 할 계획입니다. 왜냐면 저희 실제 뭐 기업 사례는 아니지만 제가 그 현대 프리미엄에서 근무를 했을 때 출퇴근 버스가 운행을 합니다. 근데 그 출퇴근 버스가 어떻게 움직이냐면은 그 현대 프리미엄 동문에서 출발을 해서 그 합천 고속화도를 쭉 이용해서 그 수정타운 아파트 그 한마디로 쭉 가서 정부청사 그리고 갈마 사거리 그리고 최종적으로 유성 온천역까지 운영되고 있는 걸 제가 근무했을 때 탔기 때문에 저희는 그를 바탕으로 산업단지의 위치에 있는 노선을 이렇게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질의 감사드립니다. 시간 관계에서 질의 교통팀 질의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해주신 우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진으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자, 다음은 5번째 문제입니다. 문화 1팀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화 1팀 강병기입니다. 저희는 대전의 사랑을 담고 사랑의 대전에 담으려고 노력을 해봤습니다. 목차입니다. 개요, 목적, 배경, 제안 내용, 마무리로 진행하겠습니다. 개요입니다. 본 제안사는 대전 광역시 웨딩 스냅 및 카톡이 하나 왔는데요. 카톡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연락 한 번 없다가 결혼한테 연락하네요. 청첩장을 보냈네요. 청첩장을 보면은 유성에서 결혼을 하고 사진이 있네요. 사진 한번 볼까요? 이게 화면이 잘려서 더 잘 안 나오네요.
정민건 덕천도 되게 예쁘게 나왔고 엑스포 다리도 예쁘네요. 네, 불다리에도 이렇게 예쁘게 찍었네요. 그리고 더 내려보면 마음을 전하실 곳이 있고, 그 다음에 링크가 있어서 열어보면 대전 관광 페이지를 연결이 됩니다. 대전 관광에서는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더 넘어가면 대전 관광 플러스 친구가 있네요. 대전 관광 플러스 친구를 연결하면 밑에 코드가 있죠. 코드를 입력하면 이렇게 쿠폰들도 할 수 있는, 쿠폰을 쓸 수 있는 QR코드 나옵니다. 이게 저희가 하고 싶은 거를 먼저 보여드렸습니다. 목적인 배경입니다. 대전에는 지역관광의 문제점이 지리적 문제, 관광 방식의 문제, 홍보 방식의 문제가 있다고 저희는 봤고요. 지리적 문제는 대전은 자연 경관도 별로 없고 역사적인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문화 관광 측면에서 매력이 이렇게 좋은 도시가 아닙니다. 그리고 시민 주도형 관광이 부족한데요. 관에서 주도하는 방식으로 이 관광을 개발하게 되면은 정책의 변화로 인해서 개발이 바뀝니다. 그래서 중단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시민들의 참여가 부족하면은 지속 가능성이 떨어집니다. 매스 마케팅에 한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성과 측정이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시 외부에 있는 성과 측정이 불가한데 그 이유는 잘 돼도 안 돼도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 재정이 외부로 유치되는 경우가 있는데 대전이 아니라 관광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시 외부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때문에 외부로 돈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시 돈을 외부로 돈을 쓰게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타겟 마케팅을 할 겁니다. 대전에 방문하는 사람들은 관광객이나 비즈니스, 결혼식 등으로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근데 관광객에 보통 타겟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많이 하지만 실제로 관광객들은 자기들이 다 알아서 옵니다. 블로그도 찾아보고 유튜브도 찾아보고 알아서 찾아봅니다. 저희가 굳이 알려줄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저희는 그래서 결혼식 하객을 대상으로 하기로 생각을 했습니다. 사전 연락이 가능하고요. 친지들끼리 미리 연락을 해서 모여서 관광을 할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관광이나 결혼식 문화의 특징은 참여자나 복장, 시기 등이 비슷합니다. 대전시 인구 구조는 25세에서 39세 혼인수가 전체 혼인수의 76% 이상이며 인구 대비 전입률은 17%로 저희가 계산을 했는데 이거는 통계청에서 23년도 기준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실제 전입률은 누적량을 생각하면 더 높습니다. 전입률이 높을수록 결혼을 했을 때 외지에서 하객이 오는 경우가 훨씬 높겠죠. 그리고 출산율이 굉장히 저희가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굉장히 낮은데 우리나라는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해 굉장히 반감이 높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해야 됩니다. 근데 결혼을 하는데 결혼식 비용이 부담이 돼서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것도 또한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웨딩 스냅 사진 촬영비 및 모바일 청첩장 비용을 지원해 주는 걸 저희는 제안을 하고요. 예비 부부가 사업을 신청하면 이제 시에서 그거를 검토를 해가지고 이제 선정을 알려줍니다. 그렇게 되면은 알려줄 때 미리 받았던 포트폴리오를 링크를 제공을 합니다. 근데 링크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촬영 기사마다 뭐 자기의 사진들을 보여주고 내 얼마의 예산의 견적서를 올려놓고 이거를 이제 확인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거를 보고 신혼부부, 예비 부부가 사진 기사랑 계약하고 촬영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비용까지 지불을 하고요. 그다음 사진 기사가 시에다가 결과물 제출을 하면 시에서 그걸 검토해갖고 비용을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을 하게 됩니다. 시민들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나올 수 있고요. 저희가 모르는 숨겨져 있는 나만의 생각들도 발견될 수 있습니다. 같은 사진으로 대전광역시는 대전 관광을 소개하고 사진기사는 자기의 사진 기술을 홍보하고 예비 부부는 자기들의 일상을 공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스 마케팅으로 이어지고요. 매도 광고는 앞에 봤듯이 링크를 통해서 더 다양한 걸 보여드릴 수가 있고요. 이건 이제부터는 배너 광고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해 본 것들입니다. 기존의 대전 관광, 공정 관광, PT 투어, 사진 공모전들이 다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통합해서 연결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카카오 풀친을 만들어서
모바일 청자마다 쿠폰 보유하고 그다음에 QR코드를 제공을 해서 사람들한테 쿠폰을 쓸 수 있게 해주고 그 쿠폰을 가지고 얼마나 어떻게 썼는지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돌아간 이후에도 카카오 풀친으로 대전 관광 뭐 역시 축제합니다, 무슨 빵 축제합니다 이런 것들을 홍보할 수가 있게 되고요. 고향 찾기 부제를 활용해서 기존에는 대전 사랑카드 이런 것이 있는데 네, 관광 상품도 판매할 수 있습니다. 하기에 맞는 관광 상품을 더 만들면 더 좋고요. 저희가 법이나 이런 관광 가이드를 참고해서 만들었습니다. 사례는 기존의 다른 지역에서 이런 걸 하고 있는데 단순 녹지고 촬영물에 대한 활용이 없습니다. 기대효과가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 QR코드로 해서 피드백을 할 수 있습니다. 예산은 저희가 모바일 신분증 기준에 있는 시스템을 이용하고 사진 촬영 이용은 사진 기사에게 물어봤습니다. 초상권 문제가 있어가지고 초상권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결혼식장에다가 홍보를 하면 아주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습니다. 향후에는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도 올 수 있게 비즈니스는 계절의 상관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관광 비수기에 사람들을 더 모을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저희는 네. 저희는 새로운 것을 요구한 게 아닙니다. 청년들한테 무조건적인 복지를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다만 그걸 어떻게 연결해서 어떤 이러한 효과가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발표해주신 분께 네, 그럼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고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우선 발표 너무 잘 들었습니다. 드는 생각은 조금 더 확대를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저출산 관련된 예산과 지역 소멸 관련된 예산을 다 끌어다 쓸 수 있어요. 천문학적 비용이 있습니다.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운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더불어서 다만 조금 아쉬운 점은 결혼 평균 준비 비용이 이제 많이 다르기는 하지만 2, 3천 넘게 나오고 어떤 걸 포함하냐에 따라 다르기도 하는데 조금 더 이 내용에 참가한 예비부분들한테 주는 메리트가 한 10배 정도로 커져도 되지 않을까. 단순히 수행 비용 여기서 60만 원 정도가 아니라 조금 더 예산을 높여잡아서 실제로 대전에서 결혼하는 많은 분들이 이 사업에 함께 할 수 있으면 효과도 날 것 같고 예산은 충분하리라 보입니다. 저도 그 웨딩 사진을 직접 했는데 대전에서 찍었어요. 대전에 메타세카이어기 사진 찍는 명소로 유명해서 사진작가 섭외해서 여기서 찍었는데 세종에 계시는 분들도 대전에서 결혼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세종시에 결혼식장이 없어서 주변 이제 충남 충북에서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궁금했던 거는 그 비용 지원 대상이 대전 시민만 가능한 것인가, 아니면 대전 안에서 결혼을 하려는 청년 부부는 다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인지 이런 것들 좀 고민해 본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는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관광을 홍보하는 방법에 있어서 청년들이 그냥 반사이익을 번다는 개념으로 생각을 했고요. 홍보비, 청년 예산을 새로 세우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홍보비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했기 때문에 대전에서 사진을 찍어서 청첩장을 보내고 대전에서 결혼만 한다면 누구든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꼭 있었으면 그냥 간단하게 궁금한 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객을 위한 사업인지, 예를 들어서 대전에 놀러 오게 하려고 하는 사업인지, 아니면 대전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신혼부부를 위한 사업인지, 아니면 두 개 다인 것 같은데 더 목적이 뚜렷하게 정해지는 게 어떤 부분이세요? 굳이 따지자면 둘 다인데요. 근데 좀 더 비중을 두자면은 대전에 있는 분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전에 있는 사람들이 외지에서 손님들이 와도 어디를 가야 될지를 몰라요. 대전 사람들도 대전에 뭐가 있는지 알아야 된다고 하면은 이게 더 대전 사람들한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 그래서 포커싱을 맞췄으면 좋겠는 게, 저는 이 아이디어가 굉장히 독특하다고 생각하고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도 동구에 그 신혼부부 촬영하는 걸 제가 직접 받아봤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돈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니어서 오히려 좋은데, 그러면 이제 그런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이런 지원을 해주고, 뭐 촬영비, 메이크업비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해주고,
그거에 오는 사람들, 거기 이제 모바일 접속하면 관광 오는 사람들한테 관광 효과가 기대 효과로 가는 게 훨씬 더 뭔가 제안서의 완성도가 좀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질의응답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웨딩 수납 촬영 및 모바일 초청장 지원을 통한 대전광역 관광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준 문화 1팀에게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어서 남은 팀 발표와 우리 심사위원분들께서는 이 9개의 팀을 잘 들어주시고 마지막에 이제 한 분씩 총평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냥 간단하게 오늘 어땠는지 이렇게 소감 정도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힘을 내서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앞에서 너무너무 재밌는데 여러분들도 재밌죠? 네. 그럼 또 마이크를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발표할 팀은 복지팀입니다. 앞으로 나오셨나요?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제인 2팀 팀장 원동욱이라고 하고요.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주거환경 개선사회라고 써있는데 감이 잘 안 오실 수 있는데 아마 많이 뉴스에서도 언급되고 하니까 아마 보시다 보면 어느 정도 감이 찾으실 겁니다. 일단은 저희 목차는 이제 이렇게 현황이나 뭐 내용, 이렇게 뭐 기대효과 이런 식으로 끝날 건데요. 이건 뭐 크게 중요한 게 아니니 일단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현황부터 말씀드릴 텐데요. 일단 사실 그래프에서도 보시다시피 우리나라가 세계 12위 이상 13 정도의 경제적 수익을 가져다 겁니다. 근데 역설적이게도 OECD 국가 기준 자살률 1등, 출산율 꼴찌, 그리고 행복지수도 꼴찌죠. 그렇게 이면적인 부분이 존재하는 나라가 아주 대단한 나라인데 이렇게 그런 나라에서 사실 정신질환자 수가 늘어나는 것은 전혀 이상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청년층에서도 특히 요새 많이 경쟁 사회가 많이 심해지고 있으니까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이렇다 보니 이제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청년분들이 늘어나고 해서 이제 이런 사람들을 실질적으로 도와주시는 정책이 너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쉽게도 대전시에서는 그런 류의 이제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저번에 전문가 자문회의 때 확인을 해보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실질적인 이제 도움을 드리게끔 이 아이디어를 이제 좀 내서 하게 했는데 저희가 이제 대상자를 선정을 함에 있어서 저 이제 마인드링크 사업 대상자로 한정했는데 이제 마인드링크 사업이 뭔지를 설명해드리자면 그 전국의 시 이제 기관 사업인데 시나 군에 이렇게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 위해서 이제 무료로 뭐 서브 컨설팅이나 아니면 카운슬링 해주시는 그런 사업이에요. 근데 아무래도 저희도 우리 전 국민한테 25만 원 준다는 우리 이재명 대표님처럼 저희도 이제 그렇게 막 다 해주고 싶죠. 근데 현실적으로는 이제 그게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좀 한정을 했으니까 대상자를. 그래서 청소년과 청년이 이제 주 이용 대상자인데 아무래도 저는 청년이기 때문에 이렇게 19세, 만 19세 이상부터 35세 이하로 이렇게 정신적인 이제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이나 잠재적으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이거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약 100명 정도 돼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통계적으로 한 90명에서 100명 정도 되는데 그 정도 사람분들을 위해서 일단은 하기로 하고 이제 목적은 뭐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분들 약자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을 위해서 이제 복지성 이제 혜택을 해주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걸로 하고요. 이제 세부 내용은 사실 뭐 저희가 이게 아직은 이제 시범 사업을 일단 도입을 해서 천천히 이제 갈고 닦을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사회관리사로 나가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사예요, 사회복지사. 네. 어쨌든 이제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게 그 집에 이제 가구들 배치를 다시 재배치해 주는 거 아니면 청소해 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아마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집을 어떻게 보면 개조시켜 주는 거죠. 청소도 해주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용역업체를 그거는 이제 불러서 청소 같은 거나 이런 거 다 해줄 거고 거기에 이제 사회복지사를 이렇게 고용을 해가지고 이제 수당을 드릴 건데 분들한테 그래서 5구마다 이제 거점별로 배치를 해서 용역이라는 청소를 하면서 이제 그분들은 이제 대상자들한테 이제 카운슬링도 해주고 같이 상호작용도 해주는 이런 시간을 이제 보내게 하는 게 일단 목표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런 거는 복지성 정책은 뭔가 이렇게 홍보 프로모션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뭐 병원이나 정신과가 있는 뭐 병원이나 아니면 복지센터나 뭐 시 센터 이런 청이나 기관 이런 데에다가 홍보 리플릿을 이제 인쇄해서 배치를 당연히 해야겠죠. 병원에서 나오는 게 많으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의 어떻게 보면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면 솔직히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분들의 동기부여를 유발시키고 지속성을 좀 유도시키기 위해서 이제 그 보상 체계라는 걸 이제 어느 정도 개선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사람은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이걸 줘야지
사람들이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상적 기재를 넣을 겁니다. 네, 그런 걸 넣어서 뭐 예를 들어서 100명이라고 아까 제가 계산을 했는데 뭐 이 중에 20명 정도 계속 뭐 열심히 해서 인스타에다 올리고 막 이렇게 뭐 SNS에다 올리고 하면은 이제 뭐 보상을 더 준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은 그래야 돼요. 왜냐면 그런 거 없으면은 안 해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예산이야 뭐 방금 이런 걸 다 따지면은 사실 저희는 해봐야 뭐 8천만 원밖에 안 들어요. 많이 해봐야. 근데 이건 어차피 그냥 가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이 용역비야 뭐 보통 저희가 따져보니까 검색해보고 하니까 뭐 보통 이런 거 한 번 하면 50만 원 정도 들던데 그래서 이거에다가 아까 뭐 90명에서 100명 대비해서 4,500에서 5천만 원 들고 뭐 수당이랑 뭐 포상제 아까 1인당 아까 이제 100만 원씩 포상제를 이제 일단은 지급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12,000만 원 되게 20명 꼭 20가 뽑으면은 그래서 프로모션도 생각보다 인쇄하는 게 돈이 그렇게 많이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까지 하면은 한 7,900 내지 8,000 정도 드는데 아마 여기서 부대비용 한 1억 정도 들겠죠. 근데 대상자가 그렇게 큰 수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되진 않을 것 같고 어쨌든 시범 사업으로 일단은 이걸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크게 이렇게 막 숫자가 유의하진 않습니다. 지금 당장으로서. 그래서 다시도 사례는 제가 이렇게 따로 이렇게 해놨는데 사실 다시도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정신질환자나 장애인분들한테 이렇게 많이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노약자분들이나 아니면 어르신들이나 이제 좀 그런 뭐라고 하지? 한부모가정 이런 좀 그런 분들 위주로 이제 보통 진행을 많이 하더라고 타시도도.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솔선수범해서 대전시에서 한번 해본다면 의미가 저희는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여기 보시다시피 여러 개 있어요. 뭐 청소도 해주고 뭐 가구도 배치해주고 이런 거 있는데 사실 이제 뭐 좀 정신질환 있는 분들은 혼자서 이렇게 좀 외롭게 지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좀 같이 지내주고 하는 게 얘기도 해주고 하는 게 저는 굉장히 유의미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대효과는 뭐 사실 여기 이렇게 나와 있지만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에서 진행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일단 해보는 거에 의의를 일단 두고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 어쨌든 장애인들이나 이런 청년분들이 솔직히 좀 예민해요. 근데 이분들을 이런 좀 감성적인 면도 자극을 해주고 해서 좀 다시 본인이 좀 자립심을 갖고 삶을 좀 열심히 살 수 있게끔 유도를 해주는 게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거에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의 발표는 이렇게 끝내고요. 질문 있으면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양승민 책임연구원님.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 자료상에서 그 정책의 목적에 있어서는 집수리 및 주거 환경 개선이라고 되어 있고요. 예산상에서는 집수리에 대한 예산은 좀 빠져있는 상황인 것 같긴 합니다. 이 두 가지를 다 포함을 하고 계신 건데 예산에서 좀 빠진 건지 아니면 집수리에 대한 부분에 다음 스텝을 좀 더 고민하신 건지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그 집수리가 지금 사실 대전광역시 주거종합계획에 있어서도 주거 취약 가구에 대해서 집수리를 지원하겠다라는 정책적인 방향이 잡혀 있긴 하지만 한계점은 뭐냐면 이 주거 취약 가구가 자가이냐 지금 보시하시는 분 대상이 지원 대상이 자가이냐 이제 다른 형태의 정형태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정말 직접적으로 집수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쉽지가 않거든요. 그랬을 때 아까 대상으로 봤던 90가구에서 100가구에 해당하는 청년 중에 정신질환에 해당하는 그 마인드 링크에 이제 등록되어 있는 분들의 그런 집의 정의 형태도 같이 들여다봐야 되는 상황이어가지고 그 목적에 담겨있는 집수리를 어디까지 좀 고민하셨는지는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당연히 그 부분은 일단 비용적으로 볼 때도 모든 거를 수리해 주실 수는 없고 이게 예를 들어서 대관사업이나 이런 식으로 대관공사까지 다 하고 이러는 건 사실 아니에요. 왜냐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비용이. 그래서 일단 뭐 가구 배치나 보통 용역업체에서 불러서 하는 게 가구 배치나 이렇게 막 이게 뭐라고 하지 재배치 같은 거 해주고 이런 뭐 공사료는 아니고 청소도 해주고 그런 걸 종합적으로 했을 때 아마 이렇게 막 뭐 뭐라고 하지 시설을 만든다거나 이런 식의 사업은 저희는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집수리라는 부분을 조금 제외하고 주거 환경 개선 쪽에 집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발표자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용역업체를 통해서 단순히 집을 청소하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청년들이 사회로 보다 나올 수 있는 형태의 그 마인드를 조금 더 분양시켜주는 부분의 소프트웨어적인 프로그램도 같이 고민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유재은 대표님.
이야기는 두 가지 질문만 드리면 첫 번째가 아까 보상 체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100만 원이라는 그 비용을 지급하는 게 어떤 형태로 지급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아까 뭐 포상을 주는 건지 정말 현물로 지원을 해주는 걸 검토하고 계신지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이 대상자가 굉장히 긴급한 사람이 대상이고 굉장히 좁은 대상 여기 대략 90에서 100명이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게 홍보하는 방안에 있어서 조금 더 타겟 마케팅적인 부분의 홍보, 그러니까 조금 더 유입을 더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정말 필요한 사람한테만 정책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마케팅적인 부분을 고민해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고맙습니다. 일단은 당연히 사람은 3.3% 공제해서 현금으로 지급하는 게 맞고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거 민감해가지고 다른 걸로 드리면 안 돼요. 그래서 현금으로 주는 걸로 하고 일단 그리고 당연히 저희는 이걸 일단 지금 당장으로서는 시범사업으로 진행을 할 생각이기 때문에 어떻지만 사실 통계 한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는 이제 대학원생이기 때문에 통계를 공부 많이 해서 아는데 한정이라는 게 있어요. 대수의 한정처럼. 그래서 이게 분명히 이제 좀 약간 아웃라이너가 있거나 좀 추정치가 좀 오차가 나는 것도 있기 때문에 100% 빠져있을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정신질환이 좀 굉장히 인식이 안 좋기 때문에 함정이 분명히 있을 거라서 그래서 그런 사람들까지 감안하면 분명히 엄청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아직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타깃이 좁으니까 이거를 프로모션 하기가 쉽다면 쉬운 거고 어려운데 이거를 솔직히 말해서 SNS나 이런 데다 해보고 싶어도 잘 안 돼요. 일단 그런 분들은 이런 걸 보지 않고 핸드폰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돼요. 저희가 아직 완벽하게 나온 게 없어가지고. 네, 답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음이 병든 청년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발표해준 복지 이TV였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 발표는 문화 산팅의 발표입니다.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화산팅 팀장 전준형이라고 합니다. 저희 팀은 대전음악창작소라는 기관을 대상으로 정책을 구상을 해보았습니다. 저희 제목이 곧 저희 정책의 답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성의가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런 고려에는 세심한 고려들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확인을 하셔서 앞으로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팀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부분 대중음악을 향유하는 사람들이 많은 팀인데요. 그래서 우리 대전에 음악 예술을 담당하는 기관이 두 군데 있습니다. 예술의 전장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가 대전음악창작소입니다. 대전음악창작소는 순수 예술을 기반으로 하는 예술의 전장과는 달리 대전음악창작소는 대중음악을 기준으로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예술의 전당은 들어보셨어도 대전음악창작소를 들어보신 분은 사실 많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혹시 대전음악창작소 들어보신 분 한 번이라도 들어보신 분 손 들어보시겠어요? 우수정 센터장님께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기본적으로 음악창작소의 인지도가 떨어지는 상황이 기본적으로 1차적으로 있고 그 다음에 2차적으로 알고 있는 분들도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저희는 총 정책을 3개를 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정책인데 여기서의 정책은 인지도에 관한 정책이 아니라 실제로 알고 있는 분들이 음악창작소를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고 그 대안을 낸 것입니다. 물론 실제로 저희 인지도에 대한 정책도 두 가지 더 추가되어 있는 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사를 한 내용인데요. 66명을 대상으로 이제 음악창작소의 인지도와 사용 효능 조사를 해봤습니다. 다행히도 대중음악 동호회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33%는 알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사용 경험이 있다, 심지어 방문 경험이 있냐고도 제가 넣어놨는데요. 0%가 나왔습니다. 매우 충격적인 사실이기도 하고 앞에서 제가 살짝 넘어갔는데 실제로 이게 지금 약간 흐려져서 잘 안 보이는데요. 토요일과 금요일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평일 예약이 전혀 없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음에도 사용률이 떨어지는 상황이죠. 이런 것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해보았는데요. 정답은 사실 심플합니다. 일단은 대전음악창작소의 주 이용층을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주 이용층은 바로 청년층일 것이라 저희가 가볍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피상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요. 대중음악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청년들이 이끌어가는 그런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이 청년들의
대부분 대학교를 다니거나 직장에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연중에 방학이나 휴가가 아닐 때에는 사실상 사실상 평일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에 사용이 사실상 어려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용 시간을 저희가 잘랐는데요. 18시부터 20시까지 단 2시간만 늘리더라도 굉장히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저희가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대전음악찬작소에 직접 방문을 해서 그 관계자분들과 면담을 해보았는데요. 그 결과 그곳에 계신 관계자분들의 의견으로는 이 연장 시간에는 저희의 정규 인력을 사용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인력이 요구되고 시간제 근무의 형태로 도입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시간제 인력 같은 경우는 최소한의 음향기구 능력이 필요하다. 이런 점에 대한 기본적인 장애물이 됩니다. 정책에. 그런 점을 저희가 그 기준을 저희가 여쭤봤는데요. PPT 순서가 꼬였네요. 네, 최소한의 음향기기 운영 능력이란 이 대전음악찬작소의 이용 경험이 있으며 대전음악찬작소에서 자체적으로 교육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수강한 학생 정도면 충분하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이 말은 그 대전음악찬작소의 근처에 우송대학교가 있습니다. 우송대학교에서 전공 학생들이 많이 파견을 와서 교육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 학생들을 활용하면은 쉽게 인력 충원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고려를 했고, 또한 대전음악찬작소의 운영 시간을 단순히 늘리는 것이 어렵다면 경우에 따라서 요청 시에 연장 사용이 가능한 형태로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를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예산은 저희 인건비를 기준으로 산정을 했고요. 분석을 보였는데 저희 타 제한 정책과의 협력 작용이 있습니다. 시너지 효과라고 하죠. 저희는 정책을 3개를 냈습니다. 저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운영 시간을 연장하는 사용률을 높이는 정책입니다. 나머지 2 정책은 인지도를 높이는 건데요. 그중 눈여겨보기에 대전음악찬작소 서포터즈를 저희가 운영하자는 제안을 냈습니다. 이 제안이 성립이 된다면, 이 제안이 같이 실행이 된다면은 이 서포터즈를 대상으로 우선 배정권을 주어서 이 서포터즈 사람들의 이용해서 인력 수급을 원활화하거나 근로의욕을 고취하는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현재 대전음악찬작소에서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음악 동아리 네트워크를 만들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음악찬작소에서. 그 정책들이 실제로 그 사람들이 이 음악찬작소의 운영 시간을 늘리면 그때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에서도 기존 사업들의 활용도도, 그 효율도, 이피션시도 증가할 것이다 라고 저는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추진 근거, 법률적 근거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타시도 사례를 저희가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17개 음악찬작소, 전국에 17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11개 음악찬작소가 야간 기간을 하고 있고 4개 음악찬작소가 공휴일 개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많은 음악찬작소가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타시도 정책에서도 어디서 추진 근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가 의견도 저희가 방금 말씀드린 관계자 의견, 이건 뒤쪽에 넣었고요. 그 다음에 설문조사 결과 저희가 전체 대상으로 한 결과, 저희가 모든 조사 내용인데요. 인지도가 15%에 사용률이 3%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거는 일단 대중음악 동호회를 경험자 대상으로 했을 때는 사용률이 낮고 밴드음악 동호회 경험자를 대상으로 하면은 인지도가 낮고, 그래서 동호회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인지를 못하고 있다라고 저희가 편협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그런 기대 효과들이 말씀드린 내용들의 기대 효과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위원분들은 질의해 주시면 됩니다. 네, 홍명무센터장님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이제 다른 곳들도 연장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자료를 본 적이 있는데요. 저는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보면 세종 같은 경우 세종이나 서울 마포 이런 데 10시까지 하거든요. 청년들 입장에서 개선을 제안한다면 조금 더 연장된 시간으로 제안해봄직하지 않을까. 근데 8시까지 2시간 정도만 이제 소심하게
연장을 제안하신 이유가 있으신지, 그리고 거기 주변이 뭐 이제 야간에 뭔가를 했을 때 민원의 소지나 이런 것들이 있는 그런 공간인지도 좀 궁금했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로 저희가 2시간이라는 소심한 시간을 정한 이유는 그것이 저희가 최적의 효율성을 내는 시간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실 저희가 넣지는 않았지만 저희 내부 토론의 결과 대학생들의 주요 활동 시간이 6시 직후인 것이라고 저희가 추측을 해서 넣은 부분이고, 추가적으로 사실은 저희가 길게 처음에 제안해서 잡았었는데요. 저희 시에 제출했을 때 그 검토 결과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당장 사실 여기서 20까지 개방하고 있는 음악장을 수로 한정하면은 11개가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당성이 좀 떨어질 것이라 생각하고 2시간만 연장하더라도 굉장히 큰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주변에 야간 민원 우려 같은 경우는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가 대응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상가 밀집 지역이 있기 때문에 야간 민원이 있을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시설 자체가 지하에 있고 지하에 있으며 주변에 그 콘센트 홀이 있어가지고 방음 시설이 잘 되어 있어가지고 사실 야간 민원의 소지는 저희가 크게 고려를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많이 이용해 보셨으니까 아실 텐데 9시에도 이용하는 사람이 있나요? 아침 9시. 저도 사실 이제 이용량이 많지는 않은데 일단 예약 현황을 기준으로 봤을 때 아침 9시 예약이 걸려있는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하루 종일 빌렸을 때 제외하고는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네. 아마 음악 활동을 할 때 그리고 제안을 할 때 같은 경우는 연장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실제로 시간대별 사용률을 기반으로 해서 운영 시간 자체를 뒤로 미루자. 오전 쪽에 사용도 많이 없고 그쪽이 많다면은 조금 더 적은 예산으로 실제 뭐 어떤 개선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정책 제안을 하실 때는 아까 말씀하신 두 가지 같이 묶어서 대전의 음악 뭐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방안 이런 식으로 세 개를 묶어서 하나의 정책 제안으로 만들어주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아마 세 개를 같이 하는데 하나만 선택해라 해서 이게 선택이 될 것 같은데 처음에 제안하실 때도 그런 식으로 그룹을 지어서 제안을 하셔야지만 정책화되는 조금 더 다양한 레퍼런스나 타당도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두 번째 사안 같은 경우 저희 동감하는 사안이고요. 좀 같이 묶어서 제안하지 못한 점이 아쉬운 점입니다. 또한 미루는 의견도 저희가 있었는데 그것이 사실 어려운 이유가 음악창작소에서 근무하시는 정규직 근무하시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9 to 6를 지켜야 되는 기본적인 형태를 띠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자체를 뒤로 쉬프트하는 것은 좀 약간 미루는 것은 약간 좀 까다로운 검토 과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저희가 이렇게 연장으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네, 질의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고생해주신 문화사업팀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발표팀은 복지 1팀입니다. 발표 준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복지 1팀 발표를 맡은 신기현이라고 합니다. 저희 구두 먼저 간단하게만 먼저 설명드리면은 저희는 이제 청년상 재정을 정식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본인의 업무를 열심히 하는 이런 청년들에게 타인의 귀감이 된다면 이런 공로를 좀 인정해주자라는 방향성에서 정책 제안하였습니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로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실태 및 문제점 먼저 보시면은 앞에서도 많이 말씀하셨듯이 대전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청년 비율이 높은 도시입니다. 청년 친화 도시로 가기에 적합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매년 연평균 2.3%씩 청년 인구 감소 문제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또 떠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대전에 대학교가 많다 보니 청년들이 많이 유입되기도 하지만 이제 거기서 정착해서 대전에서 계속 살아가고 직장을 구하고 이런 게 아니라 또 하지로 전출되는 현황도 있기 때문에 청년 유출은 점점 더 가속화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사회인식 조사에서 청년들 대상으로 명예와 권력에 대한 사회인식 조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흥미로워서 가져와 봤는데요. 마침 또 대전에 살고 있는 청년들이 다른 광역시에 있는 청년들보다 권력과 명예에 대한 사회인식이 가장 높다는 걸로도 나와 있어서 대전에 있는 청년들이 좀 인정교구가 있구나 라는 것도 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청년 정책에 대한 참여 관심 수준은 대전광역시 청년들 74.4%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관심 수준이 높지만 참여하지 좀 어려워하는 부분은 가장 큰 건 이제 시간 부족이라고 하셔서 시간이 없어서 참여하고 싶지만 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많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미루어 봤을 때 저희가 이런 상을 제정한 이유는 수상자 선정에 나이 제한이 대부분 없기 때문에 공적 기간이 길어서 이런 예를 들어 2년 하신 분들보다 20년 하신 분들이 더 많은 업적을 이루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한 청년들에게는 좀 이렇게 좀 공적을 좀 위로받을 수 있는 그런 상이 없지 않나 해서 저희가 이런 슈팅 문제점을 통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추진 배경인데요. 타 시도에는 이런 게 있나 임무 검토를 저희가 해봤습니다. 좀 전국적으로 3가지가 있는 걸로 확인되었는데요. 서울특별시 시민상, 경기도 안양시, 이천시 청년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좀 3가지가 있어서 여기서 좀 벤치마킹을 해서 저희도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다른 추진 배경으로는 저희 사회적 흐름에 맞게 좀 청년 친화도시 여기도 써있는데 청년의 내일이 대전의 내일로 이런 것처럼 청년 친화도시에 맞게 저희가 이런 지정인 청년 친화도시로 지정되고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청년 비중이 전국에서 2번째로 높은 도시이기 때문에 이런 공로를 인정해서 청년 친화도시의 발판을 마련하자라고 생각하였는데요. 추진 근거로는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제22조에 청년의 역량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 바와 제28조의 사회적 참여 확대와 청년의 권리 보호가 있습니다. 청년기본법 제4조 국가지방자치단체 책무에서는 청년의 발전에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해야 된다 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년사의 목적으로는 대전광역시에서 활동하는 청년이면 각 분야에서 좀 근면 성실하게 업무를 진행하고 모범적인 생활로 좀 타인에게 모범이 되고 좀 기반이 되는 청년을 발굴하여 시상하는 것인데요. 지원 대상은 대전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이제 만 18세에서 39세 관련 분야 2년 이상 근무한 청년이고 지원 내용은 경제, 문화예술, 체육, 복지, 미래인지입니다. 이거는 아까 말했던 타시도 청년상에서 좀 벤치마킹 해왔는데요. 언제든지 대전에 특성화된 사업이 있다면 청년들이 많이 유입된 사업이 있다면 그런 분야를 좀 수정해서 진행해도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선정 방식은 어떤 지자체의 장이나 아니면 기관의 장의 추천서나 아니면 지역 주민 5인 이상의 연서가 있다면 이제 추천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전문가분들의 투표를 통해서 시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추진 절차로는 후보자 추천, 서류 심사, 이렇게 심사위원 심사, 수상자 결정, 시상, 보좌관 대표, 그리고 저희는 청년정책 홈페이지에 인재 등록을 해서 좀 청년들의 그런 인재들을 좀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기대 효과로는 아까 말씀드린 탁기도 전출 예방 효과와 청년 친화 도시로 발전,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구축, 청년들의 공정한 기회 제공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좀 마무리하기 전에 한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은 좀 시간이 남아서 청년들 다 이렇게 오늘 오신 것도 다 바쁘신데 시간 내서 다 오신 거잖아요. 다 청년이라고 안 바쁜 게 아니라 청년도 다 요즘 바쁘게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사회 초년생이면 처음 입사해서 좀 힘들고 일을 하다 보면 좀 열정이 식고 좀 번아웃이 와서 힘들고 취업을 아직 못했으면 좀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많이 힘든데 이런 좀 각자 분야에서 열심히 살고 있는 청년들을 좀 위로하고자 이런 정책을 만들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소요 예산은 저희 홍보비, 운영비 인건비에서 807만 원 예산 잡았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해하기 바로는 청년상을 제정한다기보다는 저희가 지금 대전에서 청년활동자 유공자 표창을 하잖아요. 그거에 대한 개선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예 다르게 만들자는 것인지 아니면 이 청년활동 유공자 표창을 좀 더 개선해서 확대하자는 것인지에 대한 목적성이 좀 뚜렷했으면 좋겠고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대전에도 청년을 대상으로 수상하는 선생님 말씀하신 그런 상이 있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 청년 정책 활동을 참여하는 청년들에게 이제 시상을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시간 부족으로 인해서 정책 참여를 못하는 청년들은 열심히 이렇게 일해도 좀 그런 공로를 좀 인정받기가 어려워서 이런 걸 따로 좀 만들면 좋지 않을까, 아니면 그 청년 상 중에 좀 그런 분야도 좀 추가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방향성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유재은 대표님 바로 부탁드립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실태 문제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밝혀주시고 좀 착실하게 작성된 제안서였다라는 판단이 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좀 인상 깊게 봤던 게 전입도 높지만 전출도 높다라는 그 대전 특성 굉장히 주의 깊게 바른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지금 청년이 20세에서부터 39세까지이기 때문에 사실 생애 주기 특성이 다 다르단 말이죠. 근데 그 다른 부분을 고려된 그런 청년상이 조금 더 구체화돼서 마련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어쨌든 전입도 높지만 전출이 높다는 자체는 이제 연령대 변화에 대한 그런 공부는 필요하다라고 조금 생각이 되셔서 이런 부분이 나중에 정말 상이 제정되고 이제 그런 기회가 된다면 조금 더 고려된 그런 조금 더 청년들의 대전에 조금 더 안착시킬 수 있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발전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간통일관 심사위원들의 질문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기존 공로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한 청년상을 제정한 복지 1팀에게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오늘 발표대의 마지막 순서인 문화 3팀입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지속 가능한 대전 청년 예술인 육성 사업에 대해 발표드릴 문화 2팀의 윤동현입니다. 지금 이제 마지막 발표고 진짜 지금까지 8팀 발표를 들으시느라 고생하셨을 텐데 저희가 이제 마지막 이렇게 담당하면서 이렇게 준비했던 것에 대해서 쏟아부을 만큼 편하고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이 사진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청년 예술인 지원 정책 이대로 괜찮을까요? 저희가 조사했을 때 이 대전광역시 예술인 실태 조사의 경우 대전광역시 예술인들의 절반 이상이 기본소득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열악한 상황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실제 이 조사를 하면서 이 예술가와 인터뷰를 한 결과 이 참여 기회가 없다 보니 경력을 쌓을 수가 없다는 그런 문제도 함께 확인을 했었습니다. 또 이 예술인 지원 사업 중에 이 대전에서 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사업이 이 대전광역시 태미 예술창작센터, 원래 이제 태미 올해 좀 마을에 있었는데 서나동 쪽으로 옮겼죠. 2014년부터 운영을 했었는데 이 사업이 1년 단위의 단발성 지원으로 이 청년 예술인 육성에 지속성이 부족하다는 문제를 저희가 알게 됐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한 전문가가 말씀하시는 건 이 사업이 현재 배타적인 이 공부의 형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서 이 지속 가능한 청년 예술인에 대한 육성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또 앞서 살펴본 이 문제점들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반응을 살펴보면 현재 이제 이 앞서 얘기했던 예술인 실태조사의 경우 지금 2019년에 진행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별다른 실태조사가 진행되지 않아서 최근 변화된 이 지역 예술계의 상황을 반영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청년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 대전의 청년들이 예술인들이 이렇게 유출되고 있다는 문제도 파악이 됐고 이 지원 사업들의 대부분이 기준들이 모호하다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함께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문제점들을 바탕으로 저희는 예술인을 지역 내에 머무르게 하는 방안과 세대 및 개인별 세부적인 예술 지원 기준이 필요하다는 그런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 예술 지원 사업을 준비하면서 정책을 준비하면서 조사를 하면서 앞서 두 번째 페이지에서 보여드렸던 그 원동 청년 마을 예술인들이 활동하고 있는 공간을 살펴봤었는데요. 거기서 이제 활동하고 있는 한 예술가는 자신들의 독립적인 공간이 부족하다. 그리고 오히려 예술인 청년들이 자기 돈을 직접 써가면서 이렇게 희생하고 있던 그런 상황을 함께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바탕으로 저희는 청년 예술인 육성 지원 사업을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제안의 배경은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조례가 실제로 없고, 그리고 이 지역 문화 예술의 활성화를 위해서 필수적인 과제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정책의 추진 근거는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가 있고요. 제안의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청년 예술인을 정의하는 것, 그리고 지원 대상을 규정하는 것, 그다음에 지원 사업 내용을 규정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지원 사업 내용에 있어서 재정적인 경제적인 지원도 필요하고 교육의 훈련, 그리고 공간 지원, 예술인 홍보 사업, 일자리 연계 등 다양한 제안 내용을 생각해봤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실제 경기도 전라남도 등 다른 지역에서도 실제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어서 참고할 것들이 많이 있고요. 그 외에도 저희가 지금 주로 제안하는 내용 외에도 대전에서 많은 축제, 이런 문화 행사들에 사람들이 갈증을 느끼고 있는 편인데, 축제운영위원회에 대해서 대전 청년 예술가들이 함께 참여해서 발전시키는 방안을 함께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제안하고자 하는 이 내용은 이 추진 단계를 3가지로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문화예술 사업의 참여를 통해서 이 청년 예술인들의 자생력을 먼저 강화시키는 겁니다. 우선 자기들이 스스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고, 두 번째로 이 청년 예술인들의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사회적으로 예를 들어 왜 우리가 예술인들에게 세금을 주어가면서까지 예술인들을 키워야 하냐, 이런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에 대해서 개선을 추진하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렇게 자생되고 활동을 하게 된 예술인들이 청년 마을 등 이런 거점을 기반으로 청년 예술인들의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더 향후에도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력하는 그런 세 번째 마지막 단계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이 제안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관련 법령이 있는데, 문화기본법도 있고 문화예술진흥법도 있고 지역문화진흥법, 그리고 청년기본법 등 여러 가지 법령 등이 있어서 제안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법령을 찾아보거나 그런 제안을 마련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제안이 실현되게 된다면 청년 예술인들에게는 지원을 강화하고, 그리고 대전광역시에 있는 청년 인구가 유입되고 예술인들은 또 안정적인 창작 여건을 조성할 수 있게 될 거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시민들에게 이 문화예술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여러 가지 기대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실행하게 된다면 향후에는 4가지 방법으로 또 추가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은 앞서 얘기했던 이 청년예술인 실태조사가 지금까지 부재가 진행이 되지 않고 있었던 것에 따라서 이 제안을 바탕으로 실태조사 연구를 실시하고, 두 번째로 이 지원 사업에 있어서 기준이 모호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실제로 이 예술인들에게 어쩌면 그런 기준들이 예술 활동에 오히려 제한을 두고 있는 그런 문제점들이 또 생길 수 있었는데, 이런 부분을 지원 기준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또 방안을 모색하고, 세 번째로 이 문화재단 유무에 따라 이 지역 간 격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별로도 시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더 작은 지역별로도 이렇게 청년예술 지원을 강화하고, 마지막 청년 예술인 전담기관의 인력을 확대해서 신규 사업을 확대하게 운영하기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 확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문화 이팀의 마지막 발표까지 들어봤습니다. 바로 질의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서에 추후 논의라는 단어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뭘 추후 논의해야 될까요? 그 예산안도 그렇고 어떤 추진 대상 이런 것들, 정책 대상 이런 게 추후 논의인데, 예산안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작성하신 건지, 아니면 또 그 이후에 혹시 계획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일단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앞서 얘기했던 3가지 솔루션이 주 정책 내용의 세부적인 내용이고요. 향후 계획으로서는 이렇게 앞으로의 4가지가 이 제안을 통해서 필요한 부분들이 이렇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4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솔직한 말로 이 사업 자체가 어떤 세부적인 구체적인 사업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대상 자체는 청년 예술인이라고 하고 있는 대상이 있는 거고,
그 예술인들에게 할 수 있는 만큼 저희가 최대한 하자는 것인데, 이를테면 여기서 추가적인 예산을 막 몇억 원대씩이나 또 지금 부족한 세금을 끌어다 쓰는 것도 어려워 보일 것이고, 저희가 이제 바라는 점이 있다면 실제 지금 예술 사업들 중에 이를테면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대전 문학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을지는 모르시겠습니다만, 대전 이 문학관을 지금 건설할 정도의 비용은 있으면서 지금 이렇게 힘든 청년 예술인들에게 돈 줄 돈은 없다라고 말하는 저희 시의 태도는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없는 것들은 제치고 필요한 부분에다가 이렇게 쓰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시와도 어쩌면 좀 더 얘기를 하고 나중에 추후 이제 예산을 쓸 때 세부적인 예산은 작가들이 저희가 이제 제공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제안해서 청년들이 스스로 자기가 원하고 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면서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발표 되게 힘있게 해주셨는데 본인이 청년 예술인 활동하고 계신가요? 예술인은요. 일단 솔직히 말씀드리겠죠. 일단 저는 그냥 회사 직장인이고요. 취미로 시와 수필을 쓰면서 공모전 같은 것도 나가면서 그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청년 예술인이면서 이제 그러한 고민을 가지셨기 때문에 이렇게 좀 힘있게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제가 원래 본업이 이제 지역에서 정책 연구를 하면서 조례 지원 같은 부분들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솔루션을 간단히 몇 개 말씀드리면, 시에다 말할 게 아니라 의회한테 말해야 되고요. 청년 5분이 모여서 시의원 1명을 찾아가세요. 그 다음에 사진을 찍어요. 문자를 내고 챗GPT한테 물어봐서 조례를 갖다 드리세요. 그러면은 들지 않게 올해 안에 하반기 임시위원 안에도 충분히 나올 수 있을 만큼 필요한 예산이고요. 법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위에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타지 자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만 더 조례안까지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서 제안 드리고 보도자료까지만 기상품명 섭외해서 간다면은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가시적으로 보는데 얼마 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역에 대한 상황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실제 그 대전시는 예술인을 양성하는 기관, 그러니까 대학의 학과가 전국에서 3위로 높은 편입니다. 그만큼 예술인이 많이 배출되는 도시이기도 한데요. 문제는 이 분들이 지역에 정착을 할 수 있는 뿌리를 내리기는 기반이 약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학예사를 채용하기 위한 경력인정 대상 기관에 대해서도 정부 특광역시 중에서 7위의 수준에 면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에서도 굉장히 청년 예술인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좀 문제로 삼고 있고 좀 지원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시 재정에 대한 부분은 앞서 이제 박상현 위원장님께서 이제 실질적으로 말씀을 주셨고, 그 이후에 이제 청년 예술인을 어떤 형태로 지원할 건가에 대한 부분을 향후에 조금 더 이제 정책을 좀 개발할 수 있다라는 여지가 있으면은 지원을 어떤 쪽으로 집중하면 좋을까에 대한 지원 방안을 좀 추후에 연구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 한번 덧붙여보자면, 실제로 이제 정책 연구를 준비하면서 예술인들이랑 여러 예술인들 얘기를 해봤었는데, 그 중에 이제 제가 들었던 얘기 2가지가 있다면, 하나는 다른 타 시도 같은 경우는 아티스트 피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어떤 행사에 참여했을 때 제공하는 그런 돈, 그리고 또 뭐 예술인 기회 소득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서 이미 실제 시행을 하고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또 하고 있는데, 대전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을 지원하는데 어떤 장벽이 있다는 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구체화시켜서 가능할 것 같고, 또 2번째는 여기서 공간 지원이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여러분들은 솔직히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미술관도 있고 박물관도 있고 안에 예술인도 활동할 수 있는데 많은데 도대체 무슨 공간이 부족하다는 거냐. 그 예술인들이 자기네들이 작품 활동을 하면서 보여주는 공간이 필요한 게 아니라 작업을 하고 작업을 한 것들을 보관할 수 있는 개인 공간들을 요구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세세적으로 우리는 괜찮다, 충분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정말 깊이 들어가 보면 부족하고 아쉬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다.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놓치지 않고 깊이 파악한다면 이 정책에 대해서 어떤 실효성이랄까 더 필요한 부분들을 받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아주 짧은 질문 솔루션 중에 청년마을 걱정기관 연계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청년마을이 정책으로 지금 진행되는 청년마을을 말하시는 건지 아니면 대전에서 별도로 청년마을, 청년 예술인마을 같은 거를 만들자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제가 파악했을 때 이 대전, 그러니까 청년마을이라는 제도가 아마 정부에서도 하고 시에서도 하고 구별로 하는 게 있을 거예요. 지금 이 청년마을이 대전 같은 경우는 동구 아까 소개해드렸던 원동이랑 그리고 유성구의 청년마을들이 있는데 이 거점을 얘기하는 건 청년마을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그 예술인들과 만나면서 이야기했었던 거는 각자가 원하는 것들이 하나하나씩 있는데 이 하고 싶은 것, 원하는 것들에 대해서 실제로 사회의 공론화되는 부분이 어렵다는 문제를 저는 파악을 했었습니다. 이 공론화에 있어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힘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목소리를 내는 것, 이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혼자 목소리를 내기 어려울 때 같이 이런 예술인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얘기를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청년마을만 얘기한 건 아니었습니다. 네. 네, 질의 답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정책 발표 마지막 순서였는데요. 고생해주신 문화이팀에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심사위원분들 마지막 총평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위원님께 전달을 드릴 건데요. 양승희 책임연구원님부터 오른편 쪽으로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러한 자리에서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참여를 해주신다는 거에 있어서 제가 상당히 좀 놀란 부분들을 이제 참여를 할 때마다 느낍니다. 왜냐면 보다 개인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회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대전 청년의 정책을 보다 이제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시간과 노력을 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한편으로는 부끄럽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좀 발표를 해주신 정책의 9가지 중에서는 정말 기존에 있던 그런 공간이나 제도였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개선을 조금만 하면은 바로 실현 가능성이 있는 정책 제안들도 있었고, 그리고 지역에 굉장히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가지고 이 지역의 높은 이해도를 가지고 정말 시급하게 진행을 할 수도 있는 정책들을 말씀해 주신 것 같았습니다. 이러한 청년들의 그 정책 제안 결과가 시에 잘 전달이 되어서 보다 많이 그리고 더 강력하게 좀 정책으로 이어져서 좀 지원을 할 수 있는 형태가 좀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상현 위원장님의 총평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네트워크 모임 자체가, 여기 제도 자체가 전국적으로 있는 건 아실 거예요. 뭐 대구, 대전, 서울 다 있어요. 여기 이름에 굳이 뒤에 네트워크가 붙어있는 이유는 저희가 여러분들끼리 소통하고 하는 과정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정책 9가지 정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면서 각자 팀별로 강점이 있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어떤 팀은 기존에 있는 정책에 대한 분석을 잘하셨고, 어떤 팀은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어떤 팀은 사례에 대한 부분들을, 이런 부분들이 각자 가진 개성들과 강점들이 어우러져서 비록 정책 발표라는 대회 안에서 심사를 하겠지만 그거를 떠나고서 다른 팀은 이러한 각도에서 이러한 온도로 사회 문제를 바라봤구나 라는 그 네트워크 과정이 끝까지 이어지는 게 가장 가치 있고 이 네트워크 청정넷의 가장 큰 의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때문에 이번 대회가 끝나더라도 여러분들끼리 이번에 생긴 네트워크가 꾸준히 지속될 수 있다면 그런 관계들이 대전을 발전시켜 나가는 큰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홍영욱 세종청년센터장님 총평 듣겠습니다. 네, 바로 옆에 세종에서 왔는데요. 저희 세종 청년 정책 네트워크도 비슷한 활동들을 해가고 있습니다. 근데 대전에 이런 좋은 정책 활동하는 것들을 세종하고도 서로 교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저희랑 조금 더 다른 점은 굉장히 주제 범위나 시야가 폭넓게 다양한 주제로 펼쳐져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희 세종하고도 좀 교류를 통해서 한번 저희도 배우고 또 이제 세종시에 또 독창적인 그런 청년들의 아이디어도 배우는 그런 소통의 장도 하루빨리 만들도록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다음은 유재은 정책학 박사님, 소셜 스페이스 대표님 총평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했습니다. 오히려 제가 여기 와서 심사를 할 수 있었음에 더 영광이었다고 생각했던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약간 열정적인 온도에 조금 놀랐고 또 오히려 더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청년 여러분들이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해주시는 것도 굉장히 놀라웠지만 어떻게 보면 대전에라는 그런 지역성의 그런 가치가 청년 여러분들 덕분에 더 빛날 수 있었던 그런 자리였던 것 같아서 제가 더 많이 놀랐고 또 감동받았던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청년 목소리, 또 두 번째로 지역 사회를 이해하고 있는 그런 목소리가 잘 반영돼서 여러분들 그 9개 팀 모두가 정책 실현성이 참 높았다라고 생각이 사료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뭐 중앙청년정책조정위에서 활동을 하고 있긴 하지만 거기서 받아들이는 그런 정보나 그런 정책 나눔보다 비교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뜻깊었고 지역 사회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진 시간이었던 것 같아서 굉장히 진짜 인상 깊었고 너무 과분한 감정을 느끼고 가는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수정 대전 청년 네이센터장님 총평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들 고생 진짜 많으셨어요. 어떠셨는지 사실 다 여쭤보고 싶은데 저희는 아직 남은 총회가 있기 때문에 그 마지막 결과 보고회 때 한번 소회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고 첫 시작이 2월 17일이었습니다. 2월 17일 벌써 네,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간 것 같고 2월 17일부터 사전교육을 시작으로 계속된 교육을 저희가 뭐 주입식 교육이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여러분들의 좀 생각의 다양성을 드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던 것 같은데 그런 결실이 오늘 맺어졌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정말 감사하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이런 결과를 통해서 물론 순위가 정해지기는 하지만 그 정책의 중요성은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또 시에서 답변을 받을 때도 일부 수용, 불수용, 수용이라는 3개의 카테고리로 나뉘지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거지 5년 뒤에도 이런 정책이 또 필요한 날이 저는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제안해 주셨던 정책들을 잊지 마시고 끊임없이 제안해 주시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특히 오늘 9분의 발표자분들과 함께 자리를 해주면서 응원해 주신 우리 대청년 회원분들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